자, 안녕하세요. 10월 8일 금융경제 이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빠르게 핵심 내용만 한번 볼게요. 자, 개별적으로 제가 메일을 솔직히 다 읽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 가끔 보니까 요 영상 자료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서 이거 제가 그냥 매일 설명드릴게요. 조금씩. 자, 저희 카페 들어오시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금융권 이슈를 안에 보시면 매일매일 지금 영상 촬영한 거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날짜 거 보시면 되고, 만약에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금융 이슈 한 지 거의 한 달이 조금 아직 안 되긴 했는데, 앞으로 지금 일단 계획을 한 달 정도만 더 하고 일단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다른 방식을 좀 찾아서 뭐 아침에 라이브로 그냥 제가 지금 일찍 촬영하고 있으니까 이때 뭐 해서 참여하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하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제가 지금 찾아볼 거니까요. 아무튼 요 내용이, 제가 지금 하는 내용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빠지지 말고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한번 들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한 5개 정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뭘까요? 제가 오늘 타이틀을 해놓은 거죠. 적금만도 못한 퇴직연금 수익률, 은행들 수수료 챙기기 급급하다. 맨날 은행 관련 기사 보면 별로 안 좋은 거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그 기자분별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맞다, 뭐 틀리다 그렇게 정의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일단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받아들인다는 건 나의 생각을 거기에 관철시키라, 그게 아니라 A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생각, B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생각 다 들어본다면, 우리는 어차피 지금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하나의 나의 주관적인 의견을 갖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양방의 의견을 같이 들어보고 우리가 거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은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금융 이슈 같이 하면서 항상 일방적으로 뭔가 전달하는 건 거의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이거를 은행 측면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고객 측면에서는 어떻게, 그 증권사 측면에서는 어떻게, 고객 측면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양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면접 대비하기도 훨씬 더 좋고, 꼭 취업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입사해서도 이러한 사고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사 갖고 자극적인 타이틀 기사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이다. 자, 그래서 보면 오늘 타이틀에 1% 수익률의 수수료 0.4%는 꼬박꼬박. 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 도입된 퇴직연금 수익률이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를 고려하면 적금 이자만도 못한 수준이다. 연금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각하죠? 자, 뭐 이 국회의원님이 받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1.6%.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퇴직연금이라는 거를 왜 하는 거죠? 왜 하는 거예요? 뭐 일단 많은, 뭐 지금 APPK나 이런 자격증 공부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연금 보장 체계가 특히 뭐 3층 체계라고 하잖아요. 맨 밑에는 뭐죠? 뭐 공적연금, 국민연금, 그 다음 퇴직연금, 그 다음 개인연금, 이렇게 3층 보장체계가 돼 있는데, 뭐 말이 사실 3층 보장체계지 실질적으로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이거죠. 나라에서 선진국들처럼 이 밑에 있는 공적연금이 빵빵하거나 복지제도가 빵빵하면 나머지 이 위에 것들은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의 복지 제도를 전 국민한테 나눠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지금 뭐 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기본적인 보장은 이런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지만, 나머지 이 위에 것들 여기에서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은 회사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된 노후 자금 마련으로 이렇게 목적으로 보존을 해준다는 거고, 또 여기에서도 또 불안한 분들이 있으면 뭐예요? 개인연금으로 개인이 알아서 살아. 그래서 연금은 일단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 100세 그 이상
그 세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벌어서 나중에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 동안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3층 보장 체계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면서 안정적인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얘기를 할 거는 이 3층 체계 중에 퇴직연금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수익률이 지금 1%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각종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익률을 낼까 막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퇴직연금이 대부분 근로자면 다 거의 지금 다 가입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가입함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1%대라는 거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야 내 돈 똑바로 안 굴려? 왜 이렇게 수익률이 저조해?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심각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한번 보면 확정급여형, DB형 1.68, 확정기여 뭐 있는데 이거는 큰 차이 없잖아요. 다 1%대잖아요. 그러니까 DB, DC, IRP 모르는 분들 한번 공부해 보세요. 제가 지금 오늘은 자격증 그게 아니니까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뭐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1%대 수익률이다. 그러면 정기적금은 지금 얼마냐? 정기적금은 그냥 평균 지금 연 1%대래요. 그러니까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거랑 안정적으로 정기적금을 가입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고객들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지난해 은행권에서는 퇴직연금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관련 부서 신설하거나 수수료 내렸죠. 여기에서 제가 작년에도 이슈를 계속 짚어드렸지만 이러한 시장 트렌드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은행이 신한은행이에요. 그래서 신한은행이 가장 먼저 최초로 수수료 인하해서 다른 은행들도 이렇게 다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자 본다면 수익률이 신한은행이 가장 높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솔직히 도찐 개찐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신한은행 면접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은행 지금 쓰고 있고 국민은 가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내가 과연 어떠한 무기를 갖고 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무기? 신한은행이 이게 높았다고 한다면 아까 위에 나온 내용들하고 매칭을 시켜봐야 되겠죠. 신한은행이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불편함 이거 어떻게 보면 민원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지 이런 제도를 먼저 변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한 것들이 신한은행이 고객을 앞으로 더 성장성 있게 하고 장기적인 고객들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나 또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어필한다면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로열티 그다음에 여러분의 생각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소재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볼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객 퇴직연금 수익률을 쭈그라드는데 중요한 건 이 기사에서는 금융사들의 수수료는 증가된다는 거예요. 이 희한한 거죠. 수익률은 줄어드는데 금융사는 돈을 많이 번다. 자, 이 의원님은 뭐라고 했냐면 퇴직연금 직장인들은 대표적인 노후 대체 수단 중 하나이지만 턱없이 낮은 수익률과 은퇴자의 98%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실정이다.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은행권이 수수료 챙기기 급급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객관적으로 보기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고 이러한 것들을 금융사 입장에서는 어떠한 뭐 제도적 개편을 하던가 아니면 뭐 다른 뭔가 방안을 세워야 되겠죠. 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지금 돈만 벌지만 돈만 벌고 끝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20대, 30대 여러분들 세대도 영끌 지금 계속 제가 강조한 영끌에서 주식 투자 많이 하거든요. 그럼 고작 1% 수익 먹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같은 세대는 1% 수익 뭐 그게 얼마 돼? 그냥 내가 한번 뭐 1,000만 원 모은 거, 500만 원 모은 걸로 나 한번 삼성전자 사볼래. 그렇게 이제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 세대들이 투자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회사 들어가면 퇴직연금 뭐 그냥 무조건 해야 되고 1% 나도 그냥 아이 몰라 없는 돈 셈치 했는데 너무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의 패턴도 바뀌고 마인드도 바뀌고 운영 방법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뭐 이런 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제도에 의거해서 하긴 해야 되겠지만 뭐 추가적으로 뭐 내가 IRP를 해서 더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 그래서 퇴직연금 시장에 대한 이슈가 뭐 이렇게 있구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 강조한 컵라면 대출 나왔습니다. 컵라면 대출. 그만큼 빨리 대출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은행이 내일부터, 오늘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은행이 비대면 대출로 해서 이런 원큐 신용대출, 이런 걸 했었거든요. 얼마나 이게 마케팅적으로 자극적인 그 문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자소서 작성할 때도,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 미끼용인 것 같지만, 뭐 이렇게 좀 관심 봐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보면 K뱅크나 뭐 카카오뱅크 온라인뱅크 같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대출이 없었다. 3분이면 누구나 한도 조회, 더 낮은 이자로 갈아타기. 그러니까 대부분 이러한 지금 강력한 문구들이 뭐 대부업이나 캐피탈, 그 다음에 온라인뱅크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뱅크건 시중은행이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일단 비대면 시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한테 주목을 끌만한 멘트, 자극적인 문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소서 소제목도 중요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그로를 끌어서 이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자소서 구성이 되면 힘들죠. 하지만 눈에 확 띄고 뭔가 보여지는 것이라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금리 한도 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하나은행도 같이 동참한다는 거죠. 하나은행은 최대 2억 2천에서 1억 5천으로 낮추기로 했대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는 거죠. 2억 2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1억 5천, 7천만 원 준다는 거는 단돈 1천만 원이 없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뭔가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빨리 많이 낮춘 거예요. 하나 원큐 신용대출은 하나은행 앱인 하나 원큐에서 이용 가능한 직장인 신용대출이에요. 직장인. 그러니까 하나은행의 주력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컵라면 대출이라는 별명을 통했다. 3분이면 끝난다. 마케팅 정말 잘 세운 거죠. 3분이면 끝난다. 여러분도 자기소개 뭐 할 때 3분이면 끝난다가 아니죠. 30초에 끝난다 같은 거를 한번 강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은행에서 하나은행이 이런 마케팅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또 면접 때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것들 뭐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걸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야 면접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해야 돼, 면접 가서는 이런 역량만 강조해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은행, 가고자 하는 뭐 기업, 철저하게 그 이슈를 갖고 내가 어떻게 도출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꾸 이렇게 떠먹어서 뭔가 주기를 바라는데, 그거는 어느 누구도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색깔과 그 성향이 다 다른데, 그쵸? 그럼 소재도 당연히 달라질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고민해 보시고, 아무튼 이러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용대출을 계속 줄인다는 거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신용대출을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 금융당국이 감시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2금융권도 이게 영향이 있는데, 제2금융권은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1금융권에서 이렇게 비대면을 못 받는다면 돈이 진짜 급한 고객들은 제2금융권으로 가겠죠. 그쵸? 제2금융권으로 가면 그럼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어제도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인터넷이 왜 안 돼? 이거 왜 이러죠? 아무튼 저거 일단 넘어갈게요. 자, 우리 기업은행 관련 얘기인데, 기업은행 부실채권 못 쫓아가는 충당금, 중기지원 부정이익인가? 이런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행은 지금 아직 공고가 안 떴죠? 뭐 얘기로는 뭐 12월 정도에 뜬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일단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보면 NPL 커버리지 비율 추이. NPL 뭐야? 어려우면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마세요. NPL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결론적으로 이 기사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IBK 기업은행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소기업에 좀 특화된 은행이에요. 혜택과 제도 그런 것들이. 자, 그럼 그런 기업은행에서 지금 잠재적 여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쌓고 있는 충당금 규모가 떠안고 있는 부실채권 규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6대 은행들 중 유일한 사례로 그만큼 상대적 위기 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최근 1년 동안 1,000억 원에 가까운 충당금을 새로 쌓았음에도, 그러니까 충당금을 지금 1,000억이나 쌓았는데 3조 원에 달하는 부실채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왜? 쌓인 돈은 지금 조금인데, 만약에 연달아서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거나 파산하게 된다면 받을 회수가 만약에 불가능한 상황이 올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업 쪽, 그리고 중소기업 쪽, 벤처 투자 쪽, 이제 그런 쪽으로 막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실 기업들이
이러한 뭐 코로나19나 이러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한 번에 이러한 연쇄 작용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6개 은행들의 평균 NPL 비율은 122.3%다. 자, 여기 나왔네요. NPL 커버리지 비율은 뭐냐면 금융사가 보유한 부실 채권을 가리키는 NPL 잔액과 그러니까 부신 채권의 잔액과 비교해서 충당금을 얼마나 쌓았는지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도 하나 알고 있죠. 알았겠죠? NPL은 뭐다? 금융사가 보유한 부실 채권을 가리키는 NPL 잔액과 이것과 비교해서 그 충당금 얼마나 쌓냐.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조금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지금 약간 기업은행이 위험하다는 그러한 기사예요. 그래서 은행별로 보면 기업은행 NPL이 기업은행이 100% 아래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약간 리스크가 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은행들은 이게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이건 우려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찾아보는 거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이거 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면접 가서도 뭘 얘기해 보면 좋아요. 잘하고 있는 거 얘기하죠. NPL이 왜 중요해? NPL이 왜 중요해요?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안전하게 내 돈 맡긴 돈은 내가 원하는 시기 때 좀 더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금융기관의 본질이고, 그렇다면 NPL 이런 커버리지 비율이 잘 돼 있다는 거 뭐냐면 건전성이 튼튼하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국민은행이 무엇보다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 입장에서 자산 관리를 하고 이러한 자금에 대한 뭐 이러한 탄탄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커버리지 비율이 높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것들을 나는 어떻게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서 내가 고객들한테 어떻게 건전성 있는 우리은행에 대한 마케팅을 진행할 거고, 뭐 어떠한 영향을 바탕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예를 들면 그렇게라도 조금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기업은행은 확연하게 이 NPL 비율이 지금 낮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업은행 쪽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업은행이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건전성 강화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지금 낮아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업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중요한 건 뭐예요? 짊어지고 있는 부실 채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모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쓰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저신용자 대출 금리 낮춘 신한은행의 특별한 노하우, 이런 거는 뭘까 한번 궁금해하면서 신한은행 면접 때 여러분들이 갖고 갈 무기들을 이제 만들어 본 거죠. 이제 필기 잘 끝나고 이제 갈 때 제가 한번 저랑 같이 해봐요. 저신용자,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는 저신용자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반반이겠죠. 왜? 저신용자들은 말 그대로 뭐 신용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업은행에서 나온 것처럼 부실채권, 예를 들어서 개인들한테 돈을 빌려줘도 만약의 상황에 받지 못할 확률이 고신용자들보다는 좀 더 높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뭐예요? 저신용자들이 사용하는 상품들은 금리가 약간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고신용자들보다. 그래서 이러한 뭐 장단점이 있는 거고, 일반 대출의 금리 현황을 보세요. 5.7%. 그러니까 일반 신용대출보다는 좀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용관리 하셔야 돼요. 신용관리. 자, 보시면 근데 신한은행이 저신용자 개인 신용대출 금리 기준으로 경쟁사보다 현저히 낮다. 와, 좋네요. 우리 나중에 활용하기 좋잖아요. 왜? 신한은행을 리딩뱅크로서 뭐를 할 수 있어요. 항상 고객 입장에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 때 저금리 정말 힘들 거라고 신한은행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금리 소상공인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없나. 본질적으로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 이러한 경제 국면에서 우리 신한은행은 리딩뱅크로서 이러한 국민들, 서민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금 더 리스크 없이 이러한 제도들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했으면 좋겠어. 이러한 취지를 갖고 특별히 저신용자를 위해서 이러한 상품을 만들었고, 금리를 타은행과 같이 파격적으로 가장 높은 은행과 대비해서 두 배 정도 나잖아요. 이렇게 했어. 그럼 이런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것들 면접에서.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금융권의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소득이 낮지만 안정적인 직업군이나 소득도 높고 연체율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긍정적인 평가 동시에 상대적으로 일반 저시중증에는 뭐 이런 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 실용대출에 대한 얘기와 신한은행이 지금 현재 이렇게 잘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뽑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일단 많이 지나서 일단 이렇게까지 하고요. 제가 지금 계속 해드리는 건 뭐예요? 뽑는 거, 금융 이슈 그냥 이슈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뽑는 것들을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공부도 이거 제가 매일 5개 정도 목표로 하고 하지만 매일 5개를 조금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못 다룬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세요. 직접 공부해 보시고 영상 댓글에다가 혹시나 뭐가 질문이 있으면 남겨보시고요. 아무튼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